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정환입니다. 이제 우리 심화 이론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최근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이탑은 한 번 정도 공부를 하셨죠? 네. 혹시 집에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도 이 강의를 이론 강의로 처음 듣는다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탑 수준의 기본 개념을 좀 공부하시고 이 하이스코어 심화생물을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바로 이 강좌를 수강하면 매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숙지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습으로 해오셔야 될 것은 선수학습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 교재 갖고 계시죠? 여기 이제 넘겨보면 선수학습이 나오는데요. 선수학습은 하이탑 수준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 2009년에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심이에요. 2009년에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되는데 그 이전 거,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에 하이탑 생물 1, 생물 2를 여기다가 실어 놓은 것입니다. 선수학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빈칸을 만들어서 이제 문제화해서 정답을 오른쪽 아래에 두었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거기 해당되는 그 빈칸에다가 직접 답을 적지 마시고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틀린 것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만 체크를 해서 나중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 틀린 것 위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반드시 선수학습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깝게 여러분 숙지해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선수학습은 여기서 별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수준의 그 소위 일반 생물학 또는 생명과학이라는 그 교재도 좀 얇은 것도 있고 얇은 게 한 600페이지 내지 700페이지 정도가 되고요. 그런 것은 우리 시험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물론 이제 지방마다 다를 수 있는데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면 한 600~700페이지는 부족하고 한 1200 내지 1300페이지 정도짜리 꽤 많죠. 근데 간혹 그런 교재들을 사서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있는데 시간이 충분히 허락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비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에다가 추가로 우리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이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이제 주어진 시간은 50분 기준으로 36시간인데 한 번 정도 더 부강을 할 예정이고요. 때에 따라서 뭐 한 2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PPT 그림을 보면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필요한 것들은 또 필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페이지 보면 확인학습이 나오죠. 그 확인학습은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복습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듣고 나서 집에 가셔서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들을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우리 하이스코어 생물학 개론 본 교재, 이 본 교재를 반드시 꼭 읽어보시고 나서 이제 확인학습을 풀어 오시는데 이것도 역시 가급적이면 답을 달지 말고 답을 달더라도 연필로 희미하게 그래야 다음에 복습할 때 답이 보여버리면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배운 내용들을 그 다음 주에 대개 이제 확인학습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강의 바로 들어갈게요. 1장입니다. 자, 화면 가셔야 됩니다. 화면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그 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여기 카페 가입하시고 반드시 실명으로 전환 후에 등업 신청을 해야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질문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는 그 질문 요령들을 좀 숙지하시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하이스코어 생물학 개론 이 진도가 우리 하이탑 진도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1장 생명현상의 과학적 탐구라는 내용으로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반에서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무엇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가설의 유무.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의 경우는 가설이 있고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이 없죠.
그럼 가설을 설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설을 설정하는 이유. 그 문제인식, 그러니까 왜 그럴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된, 보통 이제 고찰된 사실 그러는데 어떤 사실을 관찰하고 자연현상을 관찰하거나 문헌을 조사하면서 그 고찰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가설은. 그리고 또한 가설은 새로운 사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위에 있는 녀석은 깡총검이라는 녀석이고 이 녀석은 깡총깡총 뛰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 본데 다리에 보면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먹이를 잡는 데 있어서 다른 깡총거미가 이렇게 근처에 있으면 이 다리를 움직여서 자기 그 같은 종이지만 그 다른 개체를 이제 쫓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깡총거미가 누구를 잡아먹냐면 여기 과실파리를 잡아먹게 되는데 이 과실파리는 깡총거미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모방을 하는 것이죠. 이 다리 문양을 모방을 해요. 날개에 이런 문양이 있어서 이 날개를 흔들어댐으로써 이제 이 깡총거미가 생각하기를 저 녀석 깡총거미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날개를 흔들므로써 적게 잡혀 먹히게 되죠. 그러면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양 있는 날개를 흔들어서 깡총거미에게 잡혀 먹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설을 세웠을 때 그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깡총거미의 모방 실험을 보면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관찰 내용은 깡총거미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을 때 다리를 흔든다. 그런데 어떤 파리, 아까 그 과실파리의 경우에는 깡총거미가 접근하면 다리 문양을 한 날개를 흔든다. 그러면 이제 문제인식이 되겠죠. 의문, 여기서는 문제인식. 파리의 날개에다가 이제 표식을 하고 날개를 흔드는 행동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가설을 세우기를 아까 언급한 것처럼 깡총거미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날개에 표식을 하고 그래서 흔들어서 생존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그럼 이 가설이 맞다면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탐구 과정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이 필요할 텐데 대조군은 대개 내버려 둔 거라고 그랬죠. 대조군이 내버려 둔 것이고 실험군은 그럼 그 표시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염색을 해서 표식을 없애게 됩니다. 그럼 그 가설이 맞다면 이제 대조군의 경우에는 아무런 표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게 먹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험군의 경우에는 더 많이 먹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실험을 한 결과 말을 안 듣네 얘가 첫 시간부터 집에서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그 깡총거미의 이응이 빠졌다. 자, 깡총거미의 모방 실험에서 비교군, 소위 대조군이죠. 그러니까 내버려 둔 것, 어떤 처치를 하지 않은 것, 그러면 실험군의 경우에는 이렇게 날개를 까맣게 칠했죠. 그랬을 때 대조군에 비해서 실험군이 더 많이 잡혀 먹혔죠. 그러니까 깡총거미가 더 이제 공격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방 실험은 여기 이제 대조군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날개를 이식 후, 모방 날개를 이식 후 모방한 것.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실험군을 먼저 볼게요. 정상 지파리가 있고요. 정상 지파리는 과실파리처럼 그런 문양을 하고 있지 않고 날개를 흔들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지파리의 날개를 떼고 거기다가 아까 그 과실파리의 문양 있는 날개를 이식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파리 날개를 이식 후 그러니까 지파리 날개를 어디다가 이식하냐면 그 깡총검에다가 이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바꿔치기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대조군의 경우에 요 모방 날개 이식 후 모방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날개를 떼었다가 붙였기 때문에 그 날개를 떼었다 붙이는 것이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실험군에서. 그래서 대조군에서 이런 대조군이 더 필요한데 그 과실파리의 날개를 떼었다가 그냥 붙여주는 것이죠. 날개를 떼었다가 붙여주는 것이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깡총거미에게 공격받은 횟수를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지파리가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지파리의 경우에도 물론 여기 이제 가장 적게 잡힌 횟수 그러니까 이제 정상 그러니까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날개를 떼었다가 붙이는 것 공격을 좀 받았고 그리고 이제
지파리에다가 그 깡총거미의 날개를 이식한 경우에 공격을 좀 적게 받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좀 더 이렇게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아까 그 첫 번째 실험과 이런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처음 세웠던 가설, 그러니까 과실파리가 그 깡총거미를 모방해서 공격을 적게 받는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생물학적 구성의 단계를 보면 이런 생물학적 구성 단계 정도는 이미 우리 기본반에서 공부했는데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세포부터 살펴볼게요. 세포.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그 세포 내용물을 좀 더 보면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으로 되어 있고 핵을 비롯해서 이제 식물의 경우는 엽록체를, 그렇지만 동물은 엽록체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뭐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미토콘드리아 이런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고 그 세포 소기관은 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분자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분자 생물학, 세포 소기관이나 세포 수준에서 연구하려고 하면 세포학, 그다음에 이제 조직 단계에서 그러니까 세포들이 모여서 이제 조직이 되는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제가 기본반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구조와 기능이 같은 또는 적어도 유사한 그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한다. 그리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구성하는데 이때는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관기 나와 있는데 기관기는 식물과 동물을 비교했을 때 동물에만 있는 단계이고요. 식물에는 조직계가 있다고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직계, 기관계가 모여서 어떤 하나의 개체, 생물이 되고 그 생물들, 같은 종류의 생물들이 모여서 개체군. 개체군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동종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히 개체군은 유전자 풀을 공유하죠. 개체군은 유전자 풀을 공유한다는 거 진화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개체군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종 집단들 다 합해서 군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 군집에 무기 환경을 포함해서 생태계라고 하고요. 그런 생태계들이 모여서 생물권을 형성하죠. 그래서 큰 범주부터 작은 범주까지 또는 작은 범주부터 큰 범주까지 여러분이 나열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도 시험에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분류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5개 체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 5개 체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원핵 생물계였죠. 그 원핵 생물계를 모네라계라고도 합니다. 어떤 반에서는 제가 기본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모네라, 칠판 잠깐 볼게요. 자, 모네라, 원핵 생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모네라라고 나왔을 때 원핵 생물이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고 이 원핵 생물계를 크게 둘로 나눌 때 펩티도글리칸의 유무에 따라서 세포벽에 펩티도글리칸이 있으면 기억나요? 펩티도글리칸이 있으면 진정세균, 진정이라는 말은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냥 세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펩티도글리칸이 없으면 고세균 또는 시원세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고세균은 아키박테리아, 그리고 진정세균은 유박테리아. 유 그러면 진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요 원핵 생물을 이렇게 두 개로 더 나누죠. 그래서 우리는 6개 체계까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세균계, 진정세균계 화면 볼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화면에 보는 이제 대장균을 들 수 있겠죠. 막대 모양의 그러니까 간균인 대장균. 그리고 원시세균계 또는 시원세균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고대박테리아. 그리고 원생생물계. 원생생물계는 원생동물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물곰팡이나 점균류 그리고 조류 이런 것들이 들어갔었죠. 조류는 새가 아니라 광합성하는 원생생물
홍조류, 규조류, 갈조류, 녹조류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식물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균계, 그리고 동물계. 그런데 균계는 곰팡이 종류를 얘기하는데, 효모를 포함해서 곰팡이 종류, 버섯 종류를 얘기하는데, 균계는 식물계에 가까울까요? 동물계에 가까울까요? 동물계에 가깝다고 공부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보는 것은 다시 선모인데, 선모와 편모는 구별할 줄 아시죠? 선모는 짧은 털 여러 개, 편모는 긴 털 한두 개, 가시 모양의 긴 털 한두 개. 그래서 지금 위에는 집신벌레의 선모이고요. 아래쪽은 기관지, 사람 기관지 세포의 선모입니다. 분명 집신벌레는 원생생물이고, 그 다음에 사람은 동물이죠. 그럼 이미 개가 다르고 유연관계가 상당히 멀죠. 그런데 그 선모에서 모두 9+2 구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원생생물, 그 다음에 동물 다르죠. 이건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공통점이라는 것은 통일성을 의미하는데, 그럼 그러한 통일성과 생명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진화죠. 우리가 생물의 특성을 개체유지 현상과 종족유지 현상으로 나누어 공부했을 때 종족유지 현상을 4가지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생식, 유전, 적응, 그리고 진화. 그래서 그 4가지 중에서 바로 진화가 이런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적응.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생물의 특성 중에서 적응 그러면 제가 3가지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죠. 환경에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환경에 맞게끔 자기 몸의 구조 또는 기능 또는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것을 적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항상성의 경우에는 개체유지 현상인데, 항상성이라는 것은 체내 또는 체외 환경의 변해도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삼투압이랄지 체온, pH, 혈당량 이런 것들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 항상성은 무엇에 의해서 유지가 될까요? 무엇에 의해서? 신경과 호르몬에 의해서 유지가 되죠. 자, 그리고 항상성과 적응을 생각해보면, 항상성은 가급적이면 안 변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적응은 환경이 변하면 물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환경에 맞게끔 변하는 것이죠.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연어는 회귀 본능을 갖고 있는데, 연어가 바다에 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해수에 살기도 하고 담수에 살기도 하죠. 바다에 있을 때하고, 그리고 이제 민물에 있을 때하고, 바닷물에 있을 때하고 민물에 있을 때하고 삼투압 조절 방식이 다른데, 연어입니다. 대충 그랬지만 연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해수에 있을 때, 바닷물에 있을 때, 바다에 있을 때 상대적으로 바깥쪽 농도가 더 높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바닷물을 그대로 마셔버리면 이 녀석은 유지해야 되는 것보다 농도가 더 높아지죠. 삼투압이 높아지죠. 자, 그래서 바닷물을 직접 먹지 않고 이 아가미를 통해서 물은 가지고 오되 무기염류는 가지고 오지 않죠. 무기염류는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도 필요한 얼마만큼의 무기염류는 가지고 오겠죠. 그럼 이 녀석은 오줌을 많이 쌀까요? 적게 쌀까요? 농도가 지금 자꾸 높아지는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줌을 많이 싸면 안 되겠죠. 오줌을 적게 싸죠. 그래서 진한 오줌을 소량 싸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 연어가 이제 담수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강에 있을 때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바깥쪽의 농도가 더 낮겠죠. 세포보다. 그럼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면 이 녀석은 자신이 유지해야 되는 것보다 농도가 낮아지겠죠. 이렇게 농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녀석이 농도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강물보다 농도가 더 낮아지지는 않죠. 어쨌건 강물의 농도가 더 낮아. 이런 상태에서 물을 그대로 먹으면 농도는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아가미에서 무기염류는 선택적으로 가지고 오되, 물론 능동적으로 가지고 오겠죠. 물은 내보내죠.
그럼 이 녀석은 오줌을 많이 쌀까요? 적게 쌀까요? 많이 싸야 되죠. 그래서 묽은 오줌을 다량 싸게 됩니다. 자, 이 연어에 쌓일 수 있는 생물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해서 삼투압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물고기들에서 바다에서와 강에서 삼투압 유지 방식이 다르죠. 적응이죠. 그러니까 개체 수준에서는 항상성이지만 종족 수준에서는 적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연어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민물고기가 삼투압 유지하는 내용이 나오면 그건 항상성입니다. 그런데 연어의 경우에 바다에서 다르고 강물에서 다르고, 그럼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유전자의 변화에서 누적되어서 적응된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적응 및 진화 또는 적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화면으로 가서 이제 이 사막에 사는 이 파충류로 보이는데, 이 녀석은 사막이 건조하니까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단한 껍데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고래의 경우에는 포유류인데 앞다리가 가슴 지느러미로 바뀌었죠. 이것도 역시 적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바이러스라는 녀석은 어찌 보면 생물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생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반에서 배우기를 비생물적 특징으로는 세포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는 더 구체적인 이유는 그 물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없기 때문에, 물론 어떤 바이러스는 일부의 효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HIV의 경우에는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그 역전사 효소를 지가 만든 게 아니라 숙주세포, 그러니까 보조 T세포가 만들었죠. 그렇지만 그 보조 T세포가 역전사 효소를 만들었지만 그 역전사 효소를 암호하는 유전자는 누구 거냐면 HIV 것이죠. 그래서 일부 바이러스는 자신의 효소를 갖고 있지만 그 효소가 부족하죠. 그래서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하고 숙주세포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생명체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하고,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내용, 그러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단백질 결정체이다. 특히 생명체 밖에서 이것은 비생물적 특징이고, 생물적 특징으로는 증식, 그리고 돌연변이 도 많이 일어나고 적응, 진화 이런 것들이 생물적 특성인데, 생물적 특성은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일어나죠.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그런데 어쨌건 간에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이제 활물 기생하는데, 그렇게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라도 생명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이러스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즉 DNA 또는 RNA를 갖고 있죠. 세포를 갖는 원핵생물이건 진핵생물이건 간에 핵산은 DNA와 RNA를 모두 갖고 있죠. 물론 생물의 유전물질은 DNA인데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유전물질로서 DNA를 갖는 것도 있고, 그리고 RNA를 갖는 것도 있죠. 그래서 DNA 유전물질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자 따서 여기다 쭉 정리를 했는데, 빠바기 아저씨 간디 있죠. 간디를 생각하시면 돼요. 간디는 수단에 있는 음대에 입학 허가를 받고 천사와 결혼했다. 아, 좋겠다. 이렇게 외우세요. 별 의미는 없어. 다시, 간디는 수단에 있는 음대에 입학 허가를 받고 천사와 결혼했다. 아, 좋겠다. 쉽게 외워지죠. 시험장에서 근데 그것만 생각나. 근데 간이 뭐였지? 그럼 안 돼. 간염 바이러스 중에서도 B형 간염 바이러스.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외한 A형, C형, D형, E형의 경우에는 RNA를 유전물질로 갖죠. 좀 이따가 다시 나올 겁니다. 이 D는 DNA를 의미하고, 수도, 물론 이런 그 바이러스들, 특히 동물성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질병을 유발하는데, 수두, 단핵구증가증, 음부포진, 대상포진, 그 다음에 입가 발진, 물론 이런 것들은 herpes, 소위 헤르페스 그러죠. herpes의 경우에는 한번 감염되면 퇴치가 안 되죠.
어디에 숨어 사냐면, 어디에 잠복하냐면 척수에 잠복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컨디션 나빠지면 다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천연두 바이러스, 결막염, 또 결핵 그러면 안 돼요. 결핵은 세균에 의한 것이죠. 결막염, 그다음에 물론 결막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아데노 바이러스죠. 다 외웠죠? 다 외워야 돼.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하면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말고 집에 가면서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DNA 바이러스가 뭐였지?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간디, 수단에 있는 음대 입학 허가를 받고 천사와 결혼했다. 아, 좋겠다. 그리고 그럼 간이 뭐지? 이제 이게 말로만 하면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가면서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생각 안 난 거는 바로 책 찾아보지 말고 그냥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날 때까지. 안 나면 말고. 그래서 집에 가셔서 책을 찾으면 아, 그게 왜 생각이 안 났을까? 그러면 오래 기억될 겁니다. 이건 과학적 통계는 없습니다만 제 경험적으로 효과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RNA 바이러스. 물론 여기 이제 TMV는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래서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식물성 바이러스입니다. 그냥 제가 외우기 쉽게끔 여기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다 아까 DNA 바이러스와 여기 RNA 바이러스 모두 동물성 바이러스인데 이 TMV는 식물성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나눌 때 숙주에 따라서 동물성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 그리고 세균성 바이러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세균성 바이러스는 박테리오 파지 기억나실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앞자를 쭉 써놨는데 요런 이제 짧은 글짓기를 또 한번 해보는 것이죠. 제가 길 가면서 막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학생들이 쉽게 외울까? 실은 제가 어떻게 쉽게 외울까? 라고 고민했죠. 그래서 T 없는 아해들은, 아해, 꼬맹이들, 아해, 말이 되든 말든 아이들은 소아마비나 홍액에 걸리면 안 돼요. RRCU, 충청도 말로 RRCU 됐죠? 그래서 TMV,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즉 독감 바이러스죠. 일반 감기와 다르죠. 독감.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MERS, 미국식으로 MERS, 메르스 역시 RNA 바이러스고, 에볼라 바이러스, 소아마비, 홍역, 그다음에 에이즈, HIV, 그리고 C형 간염만 제가 써놨습니다만 아까 B형 간염은 DNA 바이러스, 그리고 A, C, D, E형 간염 바이러스는 모두 RNA 바이러스, 그리고 U는 유행성 이하 선염, 저희 볼거리 얘기하는 거죠. T 없는 아이들은 소아마비나 홍역에 걸리면 안 돼요. RRCU. RRCU 외워졌죠?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이 1장이 끝났죠. 심화반이나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확인학습 2페이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해 오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그냥 풀지 말고, 물론 그냥 풀고 나서 물론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만 가지고서 확인학습을 한번 풀고, 그리고 생물학 개론을 한번 읽고 풀고, 2번 풀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생물학 개론을 적어도 한번 읽고 푸는 게 좋겠죠. 자, 이제 2장 갑니다. 생명의 화학적 이해. 올해는 화학 내용이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화학 문제가 2문제 출제가 되었죠. 물론 그러한 화학 내용들은 일반 생물학 또는 생물학 개론의 앞부분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2014년도에는 그 화학 문제가 꽤 어렵게 출제된 바가 있죠. 자, 이제 2장 생명의 화학적 이해. 우리 아까 생물의 구성 체계를 분자까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근육 기관이죠. 물론 이제 근육이 조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두근이라고 할 때 이두박근 또는 이두, 요즘은 두갈래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두갈래근 전체는 기관이지만 그 기관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잘라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근육은 조직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관을 의미하기도 하고, 물론 뼈의 경우에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넓적다리근이라고 하는데 대퇴근, 그럼 그 대퇴근의 경우 그 전체는 대퇴근이란다. 대퇴골,
그 대퇴골 전체는 기관이지만 그 뼈의 일부분을 잘라내면 그것은 조직이 되겠죠. 자, 어쨌건 그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조직, 그러기서는 이제 근육 조직이 되겠죠. 그러면 그 근육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근육세포, 흔히 근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근세포를 구성하는 것은, 근육세포를 구성하는 것은 근원섬이라는 세포 소기관에 해당이 되죠. 세포 소기관. 물론 액틴 필라멘트와 미오신 또는 마이오신 이렇게 얘기하죠. 액틴 필라멘트 그리고 마이오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액틴과 마이오신이 있는데, 그 액틴이라는 단백질 그리고 미오신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액틴을 더 보면, 액틴 분자를 보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뭐 원자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자 수준에서 생명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분자 수준에서, 가장 작은 분자 수준에서 연구를 하지만 이제 생물의 구성 체계는 물론 원자까지 더 내려갈 수는 있다. 더 좁혀갈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학 원소, 특히 이제 인체에 있는 원소는 대략 25종이 되는데, 여기 몇 가지가 정리되어 있죠. 특히 여러분들은 물론 이것이 질량 비율이고요. 질량 비율이고 많은 순서대로 기본반에서 언급했지만 OCHN, CP, OCN 카피 기억납니까? 넘버원 채널 OCN, H는 묵음이라고 기본반에서 가르쳐드렸어요. OCN 카피 이렇게 6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 나머지 미량 원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망간이랄지 몰리브덴, 셀레늄 이런 미량 원소를 역시 가지고 있죠. 미량 원소는 매우 적어서 0.01%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OCHN 그리고 CAP 기억하시고, 그것은 인체의 경우이고 식물의 경우는 다르다고 했죠. 식물 기억나십니까? 촌스프 CH 칠판 볼게요. CHONSP 촌스프 이렇게 기억하시고, 식물의 경우는 6가지 순서대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원자 구조를 보면, 화면 다시 갈게요. 헬륨을 예를 들면, 헬륨은, 자, 다시 칠판 볼게요. 주기율표를 먼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본반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주기율표. 고등 때 화학을 배웠으면 주기율표 정도는 아마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셨을 텐데, 자, 이렇게 외웠죠. 물론 외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해해, 리배, 붕탄, 질산, 후네, 나만, 알지, 펩시, 콜라, 그리고 콜라 먹으면 트름 나죠. 크. 좀 어이없지.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가로로 써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러니까 1주기, 얘는 2주기, 3주기, 4주기, 그래서 7주기까지 있죠. 물론 이런 내용들을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완전 화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족이라고 하죠. 족. 그래서 1족부터 18족까지 있는데, 그럼 1, 2, 3, 4, 5, 6, 7, 8, 18족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1족, 2족, 그리고 3족부터 12족까지는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2족까지 생략되어 있고,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그리고 18족, 18족까지 있습니다.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렇게 같은 족인 것들은 성질이 유사하죠. 이 주기는, 1주기는 전자 껍질이 1개입니다. 2주기는 전자 껍질이 2개고, 자, 원자는 중심에 핵이 있고, 그 핵을 더 구체적으로 원자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자들이 전자구름을 형성하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자궤도 개념을 설명드리면, 전자 껍질, 첫 번째 껍질만, 껍질 1개만 갖고 있으면 1주기,
껍질을 2개 갖고 있으면 2주기, 3개 갖고 있으면 3주기가 되는데 수소의 경우에는 그 원자 핵에 양성자가 한 개 있고, 자, 양성자, 양전하를 띠고 있죠.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소 이렇게 나타낼 때 제가 기본반에서 요걸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왼쪽 아래 첨자로 6을 쓰고 탄수의 경우에 위첨자로 12를 쓰는데 6이 의미하는 것은 원자 번호라고 했는데 원자 번호는 무엇과 같냐면 양성자의 수와 같다 했습니다. 그 양성자의 수는 중성 상태에서 중성 상태라는 것은 전하를 전체적으로 전하를 띠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온이 아닌 상태에서 전자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12는 질량수라는 개념인데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에다가 중성자의 수를 더한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C12의 경우에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 이렇게 되죠. 물론 이런 녀석들도 있죠. 중성자가 7개인 녀석, 그리고 중성자가 8개인 녀석도 있죠. 이런 녀석들을 이제 주기율패 배열할 때는 같은 자리에 배열하죠. 왜냐하면 주기율패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니까 질량수가 다르지만 같은 자리에 배열되고, 그래서 이 평균 질량수를 표시하게 되죠. 실제 주기율패에서는. 그런데 이 수소의 경우에는 그럼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양성자 1개고, 그런데 질량수가 1이야? 그럼 양성자 1개. 그럼 중성자가 있어 없어? 중성자가 없죠. 물론 어떤 수소는 이런 녀석도 있습니다. 얘를 중수소라고 하고요. 중수소. 그 다음에 이런 녀석들도 있죠. 이건 3중수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수소의 경우에는 양성자 1개, 중성자 1개. 3중수소의 경우에는 양성자 1개, 중성자 2개.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대개 이런 수소를 보면 전자를 아까 양성자 수와 중성 상태에서의 전자수가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자를 1개 갖고 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합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중성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빵. 그런데 이 수소의 경우에 전자를 1개 잃어버리면 뭐만 남아요? 양성자만 남죠. 그래서 아까 수소 원자에서 수소 원자가 전자를 1개 잃어버리고 플러스 1가 이온이 되는데 이 녀석은 양성자라고 할 수 있겠죠. 화학자들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걸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화살표 오른쪽에 플러스 기호가 있으면 이것은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녀석이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소 이온이 곧 양성자다라는 개념을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의 경우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죠. 그리고 첫 번째 껍질 하나에 전자를 2개 갖고 있죠. 자, 그러면 헬륨의 경우에는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3개 있고, 그리고 중성자도 3개 있고, 전자를 3개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를 최대 2개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물론, 세 번째 전자 껍질에 18개까지 채울 수 있죠. 그 다음 32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이건 더 구체적인 화학능이라 설명하고, 이것이 소위 지금 제가 옥텟 규칙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물론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옥텟 규칙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옥토를 의미하죠. 숫자 8을 의미하죠. 문어, 옥토퍼스, 다리가 8개죠. 그래서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데,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이런 원자가 안정하죠. 안정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 바깥쪽 껍질이었을 때 두 번째 전자 껍질이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물론 18개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만, 이건 맨 바깥쪽 껍질에서는 8개까지만 채울 수 있죠.
네 번째 전자껍질에 32개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깥쪽에 전자껍질이 더 있을 때 얘기고 맨 바깥쪽 껍질일 때는 역시 8개까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안정하니까. 여기 18쪽을 불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불활성 기체 이 녀석들은 헬륨을 제외하고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오늘 좀 이따 얘기할게요. 리튬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리튬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가 있고 물론 288 나갈 때 안쪽 껍질부터 차근차근 전자를 채워나갑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전자껍질에는 전자가 1개 있겠죠. 전자껍질이 2개 있으니까 2족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족의 개념은 맨 바깥쪽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입니다. 지금 이게 아까 수소의 경우에도 맨 바깥쪽 물론 껍질 1개밖에 없지만 전자가 1개 있죠. 지금 리튬의 경우에 맨 바깥쪽 전자껍질에 전자를 1개 갖고 있죠. 나트륨의 경우에는 원자번호 11번이니까 11개의 양성자를 갖고 있고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이 8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1개. 그러니까 11개의 전자를 갖겠죠. 자, 역시 전자껍질이 3개니까 3주기. 아까 주기를 빼서 3주기죠. 3주기. 그리고 이제 맨 바깥쪽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가 1개이기 때문에 1족 되는 겁니다.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2번이니까 여기 맨 마지막 전자껍질에 전자가 2개 있죠. 그러니까 2족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족부터는 1의 자리수와 맨 바깥쪽 전자껍질의 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18쪽의 경우에는 물론 헬륨 빼고 나머지 것들은 맨 바깥쪽 전자껍질에 전자가 8개 있기 때문에 안정하죠.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불활성 기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면 칠판에서 헬륨 설명드렸습니다만 헬륨 원자번호 2번이니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 2개. 그리고 탄소의 경우에는 원자번호 6번. 탄소의 경우에는 원자번호 6번. 그럼 6개 양성자, 그림에 다 안 보이지만 6개 양성자, 중성자 6개, 전자도 6개. 물론 여기 전자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자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아까 이제 동위 원소 개념을 설명드렸었는데 C12, C13, C14 양성자 수는 다 똑같죠? 중성자 수가 다르죠. 전자 수는 양성자의 수와 똑같죠. 그래서 같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자리에 동일한 위치에 배열한다고 해서 동위 원소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동위 원소 중에서 핵이 불안정해서 쉽게 붕괴되는 녀석이 있죠. 그래서 방사선을 내놓는 녀석들, 즉 알파선, 베타선 또는 감마선 이런 방사선을 내놓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물학에서 흔히 쓰는 방사성 동위원소로는 삼중수소, 그다음에 C14 그리고 P32, S35 이런 녀석들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질소는 원자번호 7번, 그럼 양성자 7개, 그리고 질량수가 14면 중성자도 7개죠. 이게 보통의 질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질소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양성자 7개, 중성자 8개. 얘는 양성자도 7개, 중성자도 7개. 분명 원자번호가 똑같으니까 동위원소지만 동위원소이긴 한데 이 N15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아닙니다. DNA 복제를 밝힌 실험에서 DNA 복제, 즉 반보존적 복제를 밝힌 실험에서 N15를 쓰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자기 방사법은 아니죠.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그 물질을 추적하는 것이 자기 방사법인데 N15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DNA 반보존적 복제를 밝힌 실험은 자기 방사법이 아니죠. 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까지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쭉 나가고 있죠. 그래서 불안정하여 자연적으로 붕괴, 화면 보세요. 붕괴하여 안정 상태로 드는 과정에서 방사선을 방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방사법에 이용이 되죠.
그래서 자기방사법은 예를 들면 단백질의 합성, 물질을 추적하는데 단백질의 합성, 그럼 이제 아미노산을 집어넣는데 세포 배양에다가 아미노산을 집어넣는데 방사성 동위원소를 갖는 아미노산, 그리고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추적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보솜에서 처음 많아졌다가 소포체, 골지체, 그리고 세포막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동을 하죠. 그럼 단백질 합성에서 이동하는 과정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세포막 또는 이제 골지체에서 리소솜으로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겠죠. 광합성과 호흡의 과정에서도 특히 광합성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는데 C14를 갖는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면 그 C14가 맨 처음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PGA에서 확인이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진 물질이 PGA인 것도, 그러니까 그 소위 켈빈으로를 밝혀낸 것도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것이죠. 호흡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호흡의 그 켈빈으로 역시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 다시 TCA로 이런 것도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포 분열도 역시 자기 방사법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물학에서 주로 이용하는 거 삼중수소 C14, P32, S35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인체에 있는 4가지 중요한 원소가, 물론 우리 6가지까지 공부했습니다만 4가지 중요한 것은 OCHN, 질량 비율 많은 것부터 OCHN, 여기서는 원자 번호 순서로 나타내는데 아까 칠판에서 몇 개는 설명드렸는데 수소, 그 다음에 탄소. 그럼 탄소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껍질에 4개를 채우고 있죠. 불안정하죠. 얘도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18쪽처럼 전자 배치를 하는 것이 안정합니다. 질소 원자번호 7번, 그럼 2개 채우고 5개 채웠죠. 3개를 더 채워야 안정하죠. 또는 5개를 버려야. 탄소의 경우에는 4개를 받아야 안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산소의 경우는 원자번호가 8번이니까 2개 채우고 6개를 채웠죠. 6개를 떼어내거나 또는 2개를 받으면 안정하겠죠. 자, 그럼 여기 이 산소의 경우에 6개를 떼어내는 게 더 쉬울까요? 2개를 받는 게 더 쉬울까요? 2개를 받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산소의 경우에는 전자 2개를 받아서 마이너스 이가이온이 되는 것이죠. 자, 나트륨의 경우에는 아까 11번이었으니까 2개, 8개, 1개. 그래서 1개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쉽죠. 그래서 나트륨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고 플러스 1가이온이 되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온 결합을 설명드릴게요. 칠판에서 먼저 설명드리면, 자, 염소의 경우에는 원자번호 17번. 그럼 2개 채우고 8개 채우고 7개 채웠죠. 하나를 받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염소는 전자 1개를 받고서 마이너스 1가이온이 되죠. 그래서 염화이온이라고 읽죠. 그럼 이제 이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을 비교해보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기는 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렇게 염화 나트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죠.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이 있다. HCl. 염화수소 만들어질 수 있죠. 염화수소. 기체일 때는 염화수소지만 이것이 물에 녹으면 염산이죠. 무슨 결합일까요? 그렇죠. 이온 결합.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했다고 해서 다 이온 결합인 것은 아닙니다. 이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것이죠.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를 다시 그려야 되겠네. 자, 그러니까 해해 리베 붕탄 질산푼에 나만 알지 펩시콜라 쭉 썼는데, 리베 붕탄 5개 질산푼에
나만 알지, 펩시, 콜라, 카카. 자, 이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해집니다. 왼쪽 아래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강해지죠. 금속성이 강해진다는, 금속성이라는 얘기는, 자, 다시 말하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받기 쉬울까요? 잃기 쉬울까요? 아까 리튬 봐봐, 리튬. 그 다음에 여기 플로린, 불소. 그럼 여기가 17쪽이고 여기는 1쪽인데, 그럼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1개야. 그럼 7개를 받을래요? 1개 잃어버릴래요? 1개 잃어버리는 게 쉽죠. 1개 잃어버리는 게 쉬울까요? 2개 잃어버리는 게 쉬울까요? 하나 띄어내고 하나 더 띄어내려면 더 힘들지. 그러니까 요 녀석 하나 잃어버리고 플러스 1가이온 되기가 더 쉽죠. 그러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여러분 칸이 있으면 밑에다 쓰시면 됩니다. 금속성 밑에다가 전자를 잃기 쉽다. 전자를 잃기 쉽다는 얘기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음이온이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양이온이 되기 쉽다.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산화죠. 산화되기 쉽다. 이게 금속성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 물론 헬륨 빼고 이런 애들 빼고 여기까지겠지. 여기까지. 전자를 반대로 얻기 쉽다. 그럼 전자를 얻으니까 음이온이 되기 쉽죠. 그럼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되기 쉽죠. 그게 비금속성이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다시. 그럼 분명 수소는 1쪽이야. 나트륨도 1쪽이고 염화이온, 염소 17쪽이야. 그렇지만 수소는, 여러분 생각해봐. 수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수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죠, 기체. 그러니까 이렇게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결합했다고 해서, 수소와 염소가 결합했다고 해서 그것은 이온 결합이라고 할 수 없겠죠. 왜? 둘 다 비금속이니까. 이해돼요? 금속 양이온과, 더 구체적으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결합하는 것이 이온 결합이죠. 정의를 분명히 해둬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공유 결합을 그래서 화면에서 잠깐 보면 다시 한번 복습. 그래서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플러스 1가이온이 되면서 안정한 상태가 되었죠. 염소는 전자를 하나 받고서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아까 7개 전자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있어 8개 되니 안정해졌죠. 그러면서 염화이온이 됩니다. 마이너스 이온이. 그래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을 하죠. 그래서 염화나트륨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화나트륨이 계속 달라붙으면 염화나트륨의 결정이 점점 커지겠죠. 자, 됐고요. 이제 공유결합을 설명드릴게요. 공유결합은 기본반에서 살짝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자쌍을 공유하는 것이죠. 전자쌍. 먼저 수소 볼게요. 수소가 안정해지는 방법으로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플러스 1가이온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왼쪽에 있는 수소 전자를 동그라미로 표시했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 전자를 X로 표시했습니다. 불안정하죠. 안정해지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는 겁니다. 얘는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오게 되고 얘도 2개가 오게 되고 그래서 서로 안정해지죠. 그래서 수소 기체를 형성합니다. 자, 산소의 경우에는 그럼 산소는 아까 원자번호가 8번이었으니까 2개 채우고 그 다음에 6개 채웠죠. 그럼 2개를 더 채우면 되겠죠. 그럼 산소 원자가 2개 있으면 자, 그래서 이제 수소의 경우에는 아까 수소의 경우에는
그 공유 결합을 표시할 때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지금 실선으로 표시하는 것은 전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전자 쌍이니까. 왼쪽에 있는 전자, 오른쪽에 있는 전자. 그러니까 전자 한 쌍. 그래서 이런 걸 단일 결합이라고 하죠. 그런데 산소의 경우에는 전자가 지금 각각 2개씩 모자르죠. 그러니까 전자 쌍 2개, 쌍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그러니까 쌍 2개. 그러니까 전부 전자는 4개겠지. 그래서 역시 공유결합을 2개 하죠. 이걸 말 그대로 이중결합이라고 하죠. 이중결합. 질소는 아까 질소가 원자번호 몇 번이었더라? 7번. 그럼 7번이니까 2개 채우고 5개 채웠죠. 3개를 더 채우면 되죠. 그러면 질소 원자 2개가 결합할 때 이렇게 3중 결합을 하면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전자 쌍을 공유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죠.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것은 금속결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2가지 내용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이제 메탄의 경우, 메탄. 물론 예전에 우리가 메탄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요즘은 메테인 그럽니다. 메테인. 자, CH4.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 그럼 2개 채우고 4개 채우고 4개를 더 채우면 되죠. 그러니까 탄소는 전자를 4개 더 받을 수가 있어. 수소는 전자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탄소와 수소가 각각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게 메탄이죠. 물의 경우에는 산소 원자,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2개. 이런 전자가 지금 2개 모자르고 1개 모자르니까 여기 공유결합 1개, 여기 공유결합 1개. 그래서 물을 형성하죠. 역시 공유결합. 자, 그런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자, 공유결합을 할 때 아까 전자쌍을 공유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가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죠. 소위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음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전기음성도. 폴링이라는 학자가 플로린을 4.0으로 잡고, 이건 절대값이 아니에요. 상대값이에요. 다른 원자들 측정한 거죠. 그랬더니 산소가 3.5, 질소가 3.0. 그래서 폰이라고 읽으면 편합니다. 폰. 수소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전기음성도가 2.1이고요. 물론 수소보다 더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소에 비해서 이런 애들은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크죠. 어찌됐건 그 전기음성도의 차이에서 전자쌍을 공유하는 정도가 다른데, 아까 수소의 경우에는 얘도 전자쌍을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같겠죠. 산소의 경우에도 똑같겠죠. 종류가 같은 두 원자가 또는 세 원자가 두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할 때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공유 결합을 하는 경우에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합 자체. 그런데 산소와 수소가 결합할 때는 아까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 그랬지. 칠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치우쳐지죠. 좀 더 치우쳐져. 여기 좀 더 치우쳐져. 전기음성도가 차이 나는 것들끼리 공유 결합을 하면 그것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이 메탄의 경우에 이 거리는 당연히 똑같겠죠. 그런데 요 거리, 이 거리도 똑같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지금 이 거리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 거리는 다르게 보이지. 그죠?
이건 평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럼 이 녀석이, 이 메탄이 이 거리, 요 거리, 요 거리, 요 거리가 다 똑같으려면 어떤 구조를 형성하면 될까요? 정사면체 구조를 형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 솜씨가 좀 서투릅니다만 여기 탄소가 있고, 그러니까 정사면체를 먼저 그려놓고 정사면체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사면체로 보여요? 보여? 보이지? 밑면, 옆면, 저 뒷면. 보이지? 그래서 탄소가 여기 중심에 있고 여기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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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정사면체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다 똑같죠. 그죠? 또는 이 길이도 다 똑같죠. 그럼 얘를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형성하고 있죠. 그죠? 물론 탄소가 전기음성보다 더 큽니다. 그렇지만 여기 미치는 힘들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제 머리를 탄소라고 합시다. 제 머리를 탄소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구가 있어. 그리고 실에 의해서 또 작은 구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쳐봐. 이런 구조를 형성하면서 그럼 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떠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바로 대칭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즉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나서 이렇게 치우쳐지지만 이 녀석이 어느 한쪽으로 끌리지 않고 그 중심에 그대로 있게 되지. 이 구조상에서 이걸 어떤 구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래서 지금 그럼 분명 탄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 아니면 극성 공유결합이야. 결합 이름. 극성 공유결합이죠.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없으면 무극성 공유결합.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으면 극성 공유결합.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입체적으로 대칭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무극성 분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끌리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뜨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녀석들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서로 부분적으로 상반된 전원을 띠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쌍극자라고 합니다. 쌍극자. 그리고 그렇게 끌리는 힘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죠. 쌍극자 모멘트. 자, 그런데 메탄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치우치는데 이걸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 결국 얘가 움직여 안 움직여? 실이라고 생각하면 길이가 같고, 그럼 여기 미치는 힘들이 다 물론 이렇게 미치지만 그걸 합해 놓으면 0 되겠죠. 즉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죠. 그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녀석을 우리는 무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결합 이름하고 그 분자의 성질하고는 다른 거야. 이해돼요?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당연히 무극성 분자이겠죠. 이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따질 이유가 없죠. 이를테면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 자, 이산화탄소 생각해봐. CO2.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 한 개에, 자,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4개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데, 그럼 최외곽 전자가 4개죠. 그런데 수소가 온다면 이렇게 오겠지만 여기 산소가 온다면 이렇게 오겠죠. 각각 이중결합인데, 그럼 전기음성도 차이 이렇게 치우쳐져. 그러니까 요 하나만 보면 결합 이름은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극성 공유결합이죠. 극성 공유결합인데 여기 당기는 힘이 같죠. 쉽게 말하면. 쌤. 그럼 쌍극자 모멘트 합이 얼마야? 0이죠. 그러니까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죠. 그러니까 물과 친해, 안 친해? 물은 만약에 물이 이러한 구조라면
이러한 구조라면 이것은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무극성 분자가 되겠지. 하지만 물은 이런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각도가 104.5도가 되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무극성 분자가 아니라 극성 분자이죠.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 이렇게 치셔서 쌍극자 모멘탑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 분자의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탑이 0이 아니죠. 그런 녀석들을 우리는 극성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합이 공결합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그 분자의 성질이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의미가 다르죠. 다시 정리하면 무극성 공결합은 무조건 무극성 분자, 그리고 극성 공결합은 쌍극자 모멘탑이 0이면 무극성 분자, 쌍극자 모멘탑이 0이 아니면 극성 분자. 여러분이 고딩 때 극성은 극성과 친하고 무극성은 무극성과 친하고,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고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고 이런 거 들어봤죠? 끼리끼리 친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CO2가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안 녹죠. 물론 찌끔은 녹을 수 있어. 산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아이고, 여기다 쓰면 안 되지. CO2는 여기다가 적어야지. 그죠? 분명 극성 공결합이죠. 극성 공결합이지만 무극성 분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물과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자, 인지질은 극성 분자야. 인지질에 있는 그 지방산은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지방산은 무극성이죠. 무극성이니까 이런 기체들이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쉽게 인지질층을 통과할 수 있지. 물은 인지질층을 통과해 못해. 하긴 하는데 이런 무극성 분자보다는 더 천천히. 그런데 실제 그 지질층을 통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통과하죠.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얘기지. 바로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이 촉진 확산시켜주는 것이죠. 물론 촉진 확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물의 이동은 삼투라고 표현하죠. 쉽게 말하면 물의 확산, 이걸 삼투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렵나요? 할만하지? 어려워? 문과에서 이과에서 그럼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지만 이해는 됐죠? 그럼 이해했으면 이게 이제 이해했더라도 이게 시간이 좀 지나버리면 2, 3일 또 일주일 지나버리면 또 뭐 잊어버려. 그러니까 반드시 그날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또 한번 복습을 하고, 자, 다시 이제 물분자는 시간상 좀 쉬었다 할게요.